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무렵에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 현대 사상가가 있어요. 이 아도르노의 글을 읽다가 정말 한 대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그러한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뭐다? 뭐겠어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항상 독재자들, 군사 독재자들 이런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도르노는 완전히 관점을 뒤집은 거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너라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는 약한 자.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하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이 말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너무나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못하는 거예요.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루어진 사회는 민주주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로 이 약한 자아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강한 자아를 가진 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도 바로 민주주의가 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 구성원들의 자아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맥락에서 한국 교육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게 이해가 돼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국인들의 자아가 너무나 약해요. 왜 약할까요? 학교에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들기는커녕 한국 교육 12년을 받고 나면 그나마 알량하게 있던 자아조차 짓뭉개지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찌그러지고 12년 교육을 받고 나오면 정말로 너무나 약한 자아를 가진 인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좌절감, 무력감, 절망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이냐고. 다시 말하면 저는 한국 교육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아이들을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기는커녕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아조차 다 뭉개버리는 이러한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경쟁시키면서 그 안에서 1등만 존중받는 이러한 교실에서 어떻게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자아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약한 자아로 왜곡되어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사회 안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 사회 속에서 그저 굴종하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도르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강한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와 있죠. 저는 아도르노의 저 말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부터 모든 아이들이 강한 자아를 갖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가서 너무나 놀랐어요. 독일 사람들 중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회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없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해요, 사람들이. 그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교육이에요, 교육.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 강연에서 아이들을 경쟁시키면 안 된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하는 게 독일 교육의 핵심 원리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경쟁시키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저 아이와 다를 뿐이지
나는 저 아이보다 열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등을 시키지 않으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하셨죠? 이러다 보니까 독일 교육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게 된 것이고요. 이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육은 정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강한 자아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죠. 자, 그러면 강한 자아 어떻게 만들죠? 강한 자아 어떻게 만들어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이트의 이론이 가장 전형적으로 자아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에고라고 하는 것은 슈퍼 에고와 리비도 사이에서 막 동요하는 존재다. 지금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자아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심리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일에서는 바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라고 하는 태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겠어요? 결국은 강한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교육을 왜 중시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에고라고 하는, 즉 자아라고 하는 것은, 슈퍼에고가 뭐예요? 프로이트는 슈퍼에고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초자아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바로 사회적인 규범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슈퍼에고라고 불렸어요. 프로이트 이론 안에서는. 그리고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이 리비도죠.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리비도가 인식이 될 때, 즉 어떤 성적인 본능, 어떤 동물적인 본능, 이런 것들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사춘기 때가 되겠죠? 이제 한 인간이 사춘기를 겪는 이러한 시기에 최초로 리비도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비도를 슈퍼에고, 사회적인 도덕, 윤리,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막 공격을 해요. 이것을 은폐하거나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은폐하거나 혹은 악마화해요. 악마화,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자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가 뭘 갖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악이라고 공격을 해대면 자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나쁜 놈인가 보다.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즉 죄의식을 갖게 된다. 죄의식. 다시 말하면 슈퍼에고가 계속 리비도를 공격하면 할수록 에고는 죄의식을 갖게 되고,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할수록 에고는 약화된다는 거죠. 즉 약한 자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렇게 해서 약한 자아를 가지게 된 사람은 권력 앞에서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약한 자아를 갖지 않게 하려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리비도를 악이라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리비도를 악이라고 공격함으로써 에고가 죄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독일 성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리적인 방식으로 악마화하는 이러한 죄의식을 만드는 교육은 안 되고, 그러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인간의 생명에 관계되고 또 한 인간의 인권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성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약한 자아를 갖지 않도록 만들고 그 대신 강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성윤리를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에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류의 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강한 그런 자아를 길러주고 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독일의 민주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윌헬름 라이히. 이 말은 독일의 성교육에서 늘 인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을 도덕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불안하고 소심하고 복종적이고 권위를 두려워하는 아이, 세상 말로 얌전하고 말 잘 듣는 그러한 아이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인간의 저항 능력을 마비시키고 성적인 사유를 금지함으로써 사유 일반을 억압하고 비판 능력을 거세한다. 이 이야기, 여기서 지금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독일에서 성교육을 강조하는, 중요시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예요.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적인 사유를 제일 먼저 금지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떤 성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 부모들이 야, 그런 건 생각하지 마.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은 최초로 금지라는 경험을 합니다. 금지. 아, 이 영역은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적인 사유의 금지에 그치지 않고 사유 일반을 금지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인간에게 비판 능력을 거세해 버린다는 거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바로 윌헬름 라이히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한국 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류의 성교육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인 금기 사항을 어려서부터 내면화하고 그것이 사유 일반에 대한 금기적인 사유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습성으로 내면화되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비판 능력을 거세하는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성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역시 이 정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교육에서는 독일 교육이 이 비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독일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바로 이 비판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반권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권위주의에 맞설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학생 사이에,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 아이들 사이에 일체의 권위적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권위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68 혁명이 반권위주의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68 혁명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려면 무지하게 복잡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Sehr geehrter Herr Professor Dr. 누리 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한번 질문하려면 아주 존경하옵는 교수이자 박사이신 김누리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벌써 그 호칭에서 얼마나 켜켜이 쌓여있는 권위주의가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68 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겠어요, 여러분? 딱 한 단어로 불렀어요. 한 단어로. 그 긴 거를 다 빼고 뭐라고 불렀겠어요? 누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리. 교수와 학생 사이에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어때요? 이거야말로 혁명이죠. 이거야말로 문화혁명이죠. 이것이 바로 68 혁명 이후의 독일 사회였고요. 학교에서부터 반권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한 대등한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시한 게 바로 저항권 교육입니다. 저항권 교육. 아이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권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수용할 수 없는 지배관계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 능력, 저항 기술에 대한 지식, 개혁적 혹은 혁명적 성격의 기획을 실현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하고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자유로이 당당하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저항권 교육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독일의 어린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기본적인 저항권을 말하자면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권력의 억압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억압하면 거기서 저항하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불의를 봤을 때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능력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 배우죠. 왜 그런데 관여하느냐? 절대 그런데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고통할 때 거기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능력,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이것을 왜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3대 능력이라고 중요시했겠어요?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의 결여 때문에 히틀러 파시즘이 등장한 거예요. 당시에 독일 시민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히틀러 파시즘을 저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렇게 높은 것이고요. 이러한 능력이 바로 독일이란 사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낸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교육, 이 생태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독일의 3대 교육의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성교육, 두 번째 정치교육, 세 번째가 생태교육입니다. 이 생태교육은 정말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그러한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독일의 많은 아이들이 소비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아이들이 8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 대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 소비 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콘숨 페어치히트란 말이 하나의 새로운 언어로 생겨날 정도로 소비 포기 운동이 활발합니다. 페어치히트란 말이 포기란 뜻이에요. 콘숨은 소비죠. 콘숨 페어치히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독일 대학생들이 정말로 소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의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 대학을 이제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독일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꼬질꼬질해요? 이런 말을 해요. 옷도 가장 싼 옷들, 가장 소박한 그러한 삶, 그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가지는 거지. 우리 학생들처럼, 우리 학생들은 이 소비 자본주의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포획되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독일 아이들은 이 소비 자본주의가 결국은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위험한 것이라는 이러한 문명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주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에서 나온 책 한 권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풍요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풍요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학생들이 보여주는 게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바로 플룩샴이라는 겁니다. 플룩샴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어요. 플룩이라는 게 플라이트, 비행이란 뜻이고요. 샴이라는 게 쉐임, 부끄러움이에요. 비행기 타는 데 대한 부끄러움이란 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아주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가능한 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수학여행을 가는 곳이 스페인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스페인으로 수학여행 가는 게 다 없어졌대요. 바로 비행기가 환경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난 뒤부터는 수학여행 일체 안 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동네 뒷산에 텐트를 쳐놓고 며칠 동안 거기서 지낸대요. 자기들끼리. 그것이 수학여행을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생태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지금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성교육이야말로 자아교육이라고 그랬죠. 자아교육. 강한 자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이야기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교육은 타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정치교육이죠. 그 다음에 생태교육은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독일의 3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3대 교육을 사실상 한국에서는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육이 없어요. 학습만 있지. 지식을 달달 외우는 걸 교육이라고 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자아와 타인과 자연과 맺어야 될 올바른 관계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